자, 일단 지금 2023년 10월 달부터 이제 있었던 일이었고, 2023년 10월 달에 이제 친구 이제 첫째입니다. 첫째의 그 어머니가 그 아버님의 외도 때문에 힘들어 하셔가지고 이혼을 좀 저한테 부탁을 이제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좀 법에 대해서 좀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설명을 좀 부탁한다 라고 해서 이제 그때 이제 서울에서 이제 광주로 이사를 오게 됐고, 이제 친구하고 이제 만나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이제 얘기를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이 과거 사건 관련해서는 이제 어머니한테 직접적으로 설명을 들었던 내용이에요. 11월쯤 87년입니다. 87년 11월 달쯤에 그때 만으로 18살이었어요. 만 18살의 나이면은 당연히 미성년자죠. 미성년자인 상태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근데 미성년자는 사실 이제 그 부모의 허락이거나 아니면은 부모의 허락도 사실 이제 그 혼인증명을 하러 갈 때 같이 가야 됩니다. 동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지역이 멀다 보니까 동석을 못 하시고 주변에 있는 그때 살고 있는 지역의 주변에 있는 몇 분을 이제 참고인으로 데리고 가서 그래서 이제 결혼에 대한 혼인 신고를 하게 됐고요. 네, 시할머니하고 시부모 그리고 시동생 2명과 함께 같이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갖은 이제 집안일은 모두 다 어머님 몫이었고, 그리고 식사나 빨래, 청소 등을 모두 다 전담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세탁기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에도 이제 손빨래를 하며 이제 결혼 생활 유지를 해 오셨고, 그때 이제 시할머니가 폐렴을 앓고 있어서 이제 병원이나 간병을 또 이제 그 며느리가 전부 다 도맡아 했고, 대소변을 직접 받아서 처리하는 것도 이제 직접적으로 다 담당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18살의 어린 나이를 좀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결혼 생활을 좀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정도는 그냥 참고 지내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아버님을 믿고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버님을 믿고 그냥 참고 지냈다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10월 달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제 5월에 출산을 했었기 때문에 한 8월 정도 될 겁니다. 한 7, 8월 정도에 임신을 했었고, 그리고 임신한 상태가 유지가 되면서 이제 10월 달에는 약간 배가 불어오기 시작하겠죠. 3개월 정도 됐으니까. 근데 집안일은 그래도 임신했어도 계속 그 감당을 하셔야 됐고, 그 다음에 첫째를 출산한 후에도 산후조리도 전혀 없이 집안일을 전부 다 해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0년에 이제 12월 달에 둘째가 태어났고, 그 둘째가 태어난 후에도 그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남편이 지속적으로 이제 폭언과 폭행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폭행은 잘 모르겠고 폭언은 아직까지도 좀 심한 정도로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1996년 4월쯤에 이제 둘째가 그 어린 나이에 너무 칭얼거린다고 시끄럽다면서 이제 애 얼굴을 가격을 하게 됩니다. 아버님이.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코피가 흐르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2023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까지도 그 후유증 때문에 이제 좀 피곤하거나 뭐 지금은 모르겠고 하여튼 2023년도까지만 하더라도 피곤하거나 무리를 하면은 코피가 그냥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주룩 하고 이제 쭉 피가 많이 나오는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됐다고 해요. 그거를 둘째 며느리가 보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제 어머님한테 여쭤봤더니 이제 이 설명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너무 그 칭얼거리고 시끄럽다는 이유로 아버님이 때려서 이제 코피를 흘렸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고요. 그리고 치료는 했는지 모르겠어요. 치료했겠죠. 뭐 수술을 해서 뭐 낫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마 치료를 했을 겁니다. 2023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그 상태가 유지가 됐던 거예요. 코피가 계속 흐르는. 그리고 2002년 5월 달쯤에 이제 3일 정도 남편이 연락이 안 됐고 그 집에 오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사고가 났나 이제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경찰서에 사고 신고가 됐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경찰서에서는 그런 사고 신고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4일차 이게 3일 지나서 이제 하루 더 지나가지고
그 남편 이게 아버님이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이때 이제 시부모님이 4일 동안 어디 있었냐라고 물어봤더니 상간녀랑 같이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그때 외도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합니다. 그 외도 사실을 알고 난 후에 이제 남편한테 이제 내가 무슨 문제가 있냐 아니면은 뭐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냐라고 다투게 되었는데 그 아버님이 하셨던 얘기가 이제 청소가 잘 안 되는 것이 불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청소 불만이 아니라 이제 잠자리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이제 불만이어서 그 외도를 했다고 해요.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 당시에 아버님이 그 이제 부부관계에 있어서 행위 자체가 조금 약간 변태스러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너무 심하지 않는 이상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들어도 좀 이거는 아니지 않나 싶을 정도로 심각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때 이제 2002년 당시 그 이전에 그 아이들이 지금 90년도 89년도 이렇게 해서 1년 터울로 아이들이 컸잖아요. 그래서 2002년 정도까지 계산하면은 애들이 적어도 한 11살, 12살 이 정도 됐겠죠. 그 정도 나이인 애들이 있는 상황에 아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부부관계를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좀 요구를 하고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피했는데 그게 이제 불만이어가지고 외도를 결심을 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외도가 지속된 상태에서 이제 사시는 데가 순창입니다. 순창인데 상간녀는 광주에 있어요. 순창에서 광주까지 차를 끌고 가면 한 4-50분 걸립니다. 그 정도 거리를 매일같이 이제 왕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실을 알았지만 이제 외도가 그래도 잠깐으로 끝날 거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좀 조용히 참고 넘어갔었지만 실제로는 이제 잠깐의 외도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때 당시에 어머님은 아직까지도 집안일을 오롯이 본인이 다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신경 쓸 겨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2년 7월쯤에 이제 친오빠, 그러니까 그 어머님의 친오빠죠. 어머님의 친오빠가 아버님의 외도 사실을 듣고 이제 친오빠가 사시는 데가 서울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울로 다시 올라와라. 그래서 이제 애들을 데리고 이제 서울에 갔는데 한 일주일 정도 동안 이제 남편, 그러니까 아버님이 계속 이제 순창에 오지 않으면 서울로 올라가서 친오빠 집에 찾아오겠다라고 협박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순창에 다시 내려갔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근데 내려가서 아버님한테 처음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상간녀를 더 이상 안 만나겠다는 약속을 받으신 게 아니라 상간녀가 임신을 했다라고 그거를 알려서 이제 너무 충격을 좀 받았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2003년 1월쯤에 이제 혼외자를, 그러니까 그 임신을 했으니까 아이를 낳았을 거 아니에요. 2003년 1월 달에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어머님의 자식으로 등록을 해야 된다면서 신분증하고 인감을 요구를 했고요. 싫다고 했으나 이제 2주 동안 요구를 하면서 이제 강제로 뺏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혼외자를 그 어머님의 그 아이로 등록을 하게 돼서 어머님은 지금 현재 그 가족관계 증명상에 그 혼외자인 아이가 어머님 딸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달 2003년 1월에 아이를 출산을 했고 이제 6월달에 둘째, 그러니까 둘째가 오토바이를 타서 그때 이제 한 13살, 14살 정도 됐겠죠. 중학교 1학년 정도 됐던 시기라고 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사고를 냅니다. 오토바이 사고를 내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제 그때 아버님이 상간녀하고 그 병원에 셋째 그 꼬마 아이를 데리고, 그러니까 갓난아기죠. 갓난아기를 데리고 병원에 찾아와가지고 입원해서 누워있는 둘째한테 욕설을 이제 쏟았다고 합니다. 왜 사고를 내서 이런 지경을 만들었냐면서. 근데 그때 당시에는 치료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둘째도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오히려 걔한테 욕설을 하고 이제 치료가 덜 된 상태에서 퇴원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제 그날까지만 병원비를 내고 퇴원을 시킨 거죠. 그리고 2005년도쯤 이제 순창에서 광주까지 왕복을 계속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졸음운전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고가 좀 날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서 뭐 실제로 사고를 4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순창에다가, 그러니까 아버님 사시는 데가 순창이라고 했잖아요. 그쪽 근처에다가 집을 따로 마련을 해가지고 이사를 시켰고
그 당시에 이제 좀 거리가 좀 가까워진 거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가 좀 가까워진 상태로 계속 또 이제 아버님 사시는 곳과 상간녀가 사는 곳을 계속 왔다 갔다 했다고 해요. 그리고 2007년도쯤에 이제 상간녀가 이제 그 혼외자 있죠. 혼외자가 주소지가 이제 순창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상간녀는 주소지가 순창으로 안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광주로 되어 있고 그 아이 혼자서 순창에 있는 걸로 등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보호자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유치원하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보호자가 없는 상태니까 어머님한테 상간녀가 직접 와서 어머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유치원하고 학교를 가야 되니까 어머님 보고 그 보호자로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주소지를 그 아이 있는 주소지로 옮겨서 이제 등록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어머님은 당연히 싫다고 했겠죠. 그 싫다고 하니까 이제 아버님을 불러가지고 아버님이 나서서 다시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 이제 또 싫다고 거절했지만 또 그때 당시에 또 폭언을 일삼으면서 이제 또 2주 넘게 계속해서 괴롭힘이 있어가지고 이제 허락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소지를 한번 옮기게 돼요. 그리고 나서 2015년 이제 10월달쯤에 이제 그 아버님이 상간녀하고 같이 살 집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상간녀가 가출을 해요. 이제 집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던 중에 가출을 해서 한 1년 동안 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남자랑 이제 살림을 꾸려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알게 된 이제 어머님이 아버님하고 이제 사이가 좀 좋아지길 바라면서 아버님한테 이제 다시 돌아오면은 이주처럼 다 받아주고 같이 살 거냐라고 물었는데 아버님이 그렇게 할 거다라고 답을 했기 때문에 그걸 듣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이혼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결심을 한 건 아니고 이혼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된 거죠. 그리고 2016년 이제 10월 달쯤에 이제 상간녀가 이제 집에 돌아왔고 그리고 아버님이 이제 집을 다 지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간녀를 다시 받아주고 이제 그때부터 상간녀와 같은 집에 이제 생활하면서 어머님은 어머님 따로 주소지가 되어 있고 아버님은 새로 지은 집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고 그 등본도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상간녀도 그쪽으로 등본을 옮기게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별거가 2016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간 동안 이제 2024년을 훅 넘어오는데 이 기간 동안 중간에 별의별 사건들이 다 있었어요. 뭐 어머님이 농사를 지으는데 농사도 안 돕고 아버님이랑 같이 벌어들인 돈도 다 이제 상간녀한테 아버님이 갖다 바치는 상황이었고 뭐 차도 사주고 뭐 이랬다고 합니다. 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생활을 쭉 하다가 2024년 2월 달에 사건이 하나 생겨요. 상간녀가 이제 무면허, 그러니까 그 전에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었어요. 그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또 이제 하면서 뺑소니를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치게 되는데 그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토바이를 치고 그대로 그냥 도주해 버려요. 그래놓고 나서 이제 아버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오토바이를 쳤다, 사람도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서 아버님이 이제 그때 이제 상간녀의 혼외자 있죠. 혼외자 딸내미랑 같이 어머님 계신 곳으로 차를 끌고 갑니다. 가서 그 상간녀의 그 혼외자 있죠. 혼외자가 어머님 차를 끌고 집으로 돌아가고 아버님은 그 상간녀를 차에 태워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이제 나중에 조사가 나왔는데 이제 딸내미가 운전한 걸로 거짓말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처리를 하면서 벌금 정도 내는 걸로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렇게 이제 꾸며놨었어요. 그렇게 증언도 했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상간녀랑 같이 술을 먹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경찰에 제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간녀가 운전을 했다라고 그게 이제 증언이 들어오면서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이제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고소를 하게 되면서 사실상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는 2년 4개월 형량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면서 이제 지금도 교도소 복역 중이고요. 이제 이 상황 되니까 어머님이 다시 한번 이제 아버님한테 상간녀 버리고 결혼 생활 유지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혹시 또 출소하면 받아줄 거냐고 물었더니 이제 아버님이 같이 살 거다라고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짧은 얘기인데 실제로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상간녀랑 같이 다시 살 거냐라고 했더니 뭐 보기 싫냐 이러면서
어차피 농사 지을 때 잠깐 많아봐야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볼 건데 뭐 그렇게 불만이냐라면서 뭐라고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이혼을 처음으로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6년 이후부터 그 전까지는 이제 생활비 같은 게 아예 없었어요. 그냥 아버님이 필요한 거 사주고 이런 정도였는데 2016년부터 이제 별거를 하면서 어머님한테 월 30만 원 정도를 생활비로 주게 됩니다. 30만 원이요, 30만 원. 한 달 생활비가. 그리고 수입이 전혀 없이 이제 30만 원 가지고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공동 명의도 없고 어머님 명의도 없고 그런데 재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버님 명의로 다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님하고 같이 모아온 재산은 전부 다 그러니까 상가녀한테 돈을 쓰게 되면서 이제 아버님이 월 30도 어머님한테 주는 게 너무 아까워 할 정도로 어디다 썼냐, 돈이 왜 부족하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어머님을 굉장히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도를 하려고 용서를 몇 번을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이제 물어봤었죠. 그 전에 이제 상간녀랑 계속 살 거냐 이런 걸 물어봤는데 전혀 변하지 않아서 이제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혼을 결심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근데 과정은 뭐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전에 이제 제가 10월 달부터 어머님한테 설명을 드렸었다고 했잖아요. 이제 설득도 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어머님한테 이혼 얘기가 나온 거는 이제 8월달 중순쯤이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어머님한테 연락이 오셔가지고 아 이혼할 생각이다 라면서 어떻게 좀 알아볼 수 있냐라고 여쭤보셔서 아 그러시면 제가 변호사 상담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냐라고 이제 추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8월 2024년 8월 중순에 변호사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9월 2일에 이제 변호사 이제 2024년 9월 2일 날 이제 변호사 상담 예약을 잡았고요. 그리고 8월 말쯤부터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되면서 어머니하고 이제 좀 여러 번 통화도 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혼에 대한 결심을 정확하게 하셨는지 매일같이 물어봤습니다. 근데 물어볼 때마다 이제 어머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이혼할 거다. 그러니까 뭐 흔들리지 않을 거다. 라고 해서 이제 아 그러시면은 상담이 끝나고 나서 그때 이제 얘기를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9월 2일날 이제 상담 이후에 본인의 이제 결혼 생활이 잘못됐구나. 이제 어머님 스스로가 내가 결혼 생활 잘못 살았구나. 빨리 이혼하는 게 맞겠구나. 라면서 그렇게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2일날 끝나고 나서 이제 3일날 이후부터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무조건 이제 대화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9월 5일날쯤에 거기에 계시기 불편하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계신 데랑 아버님 계신 데랑 같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 사는 게 좀 불편하다라고 하셔서 9월 5일에 첫째네 집으로 가서 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제 9월 7일날 첫째네 집으로 모시고 오게 됩니다. 그 9월 7일날 첫째네 집으로 짐을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생활을 하시게 됐고 그리고 7일날 이후로부터 이제 계속 이제 저도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이혼에 대한 얘기를 계속 결심을 받아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그래서 이혼할 거다라는 얘기를 매일같이 했어요. 9월 7일, 그러니까 그 전 8월 말부터 9월 11일 이제 그 변호사 계약하기 전까지 9월 11일 그렇게 이제 굳히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11일 날 이제 계약을 끝내고 나서 이제 이렇게 제가 물어봅니다. 9월 10일 날 계약 후에 혹시 변심하실 거면 지금이라도 변심하셔야 된다. 이혼 안 하실 거면. 그랬는데 이제 어머님의 대답은 이렇게 대답을 하셔가지고 이제 계약서를 어머니 직접 사인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계약도 다 하시게 되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첫째랑 저랑 뭐 가가지고 같이 했는데, 뭐 첫째가 계약을 해도 되고 누가 계약해도 상관은 없는데, 계약서를 어머님이 직접 사인을 하세요. 본인 이제 주소랑 이름이랑 주민번호 다 쓰시면서 직접 사인을 하시게 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이 다 완료가 됐어요. 그리고 11일 이제 저녁이죠. 11일 저녁에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이혼할 건지. 근데 어머님은 그래도 이혼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그래서 그러시면은 이제 이후부터는 흔들리면 안 된다, 바뀌시면 안 되고 이대로 진행을 할 거다라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일 날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이제 이혼 결심 과정 내용을 이제 요구를 받습니다. 그리고 13일에 이제 내용을 작성하게 되고, 그 작성한 내용이 위에 있는 거예요. 아까 이제 연도별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던. 그리고 이 13일에 이제 그 전화가 옵니다. 이게 누구한테 왔냐? 보험사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뭐냐면 아버님이 그 어머님 앞으로 보험 해지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듣고 보험사 쪽에서 무슨 일 있는지 확인차 전화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죠. 충격에 빠지시게 돼요. 이게 왜 충격에 빠졌는지 저도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본인 보험을 해지하려고 했다는 거에 충격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하고 좀 상담을 했으면 좋았는데, 이거를 둘째한테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가 이 상황에 개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혼에 개입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때 이제 둘째가 개입을 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아버님하고 중립에 서서, 뭘 중립에 서는지 모르겠지만 아버님하고 어머님 사이에 중립에 서서 얘기를 듣겠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님의 의중, 어머님의 의중, 삼자 대면하자 라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나서서 그걸 해결을 해보겠다라고 어머님한테 설득을 해요. 근데 이 설득에 어머님이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이제 얘기가 잘 되면 이혼은 없던 일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에는 계약 자체가
파기되겠죠. 왜냐면 이혼을 안 할 거면은 계약 자체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계약은 이미 걸었잖아. 근데 문제는 이제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위약금이 생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 또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님한테 흔들리지 않으시겠다. 이제 거의 한 달이죠. 이제 약속을 받았습니다. 한 30분 이제 불제하고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흔들리지 않겠다고 저하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 둘째하고 30분 통화하고 뒤집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내가 이런 얘기를 이제 너하고 해야 되나?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런 얘기까지 너하고 얘기를 해야 되냐? 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니 이거는 사실 제가 뭐 변호사 선임부터 해가지고 기타 여러가지 상황들을 제가 다 진행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어머님이 잘 모르시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나한테 설명을 안 하고 그렇게 넘어가실 일인가? 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니 저하고 대화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모른 척 하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했더니 아니 뭐 굳이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럼 이제 아버님하고 잘 풀어지시면 이혼 안 하시겠네요? 라고 물어보니까 얘기가 잘 되면 할 필요 있냐 라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게 제가 이게 짧게 얘기해서 그렇지 여기에 중간 과정이 뭐가 있냐면 진짜 골 때리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도 이해 좀 이해가 안 될 거야. 제가 이제 판사를 뭐 직접 만난 건 아닌데 어떤 판사가 걸릴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판사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혼을 무조건 권장하진 않아요. 되도록이면 둘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좀 해결해 주려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혼을 안 해도 되니까 권장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혼은 안 해도 되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설득을 합니다. 두 분이 화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득을 하는데 그 설득 요건이 뭐냐면 이제 조정입니다. 조정 이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혼을 안 하고 조정을 통해 가지고 서로 간에 어떤 이제 좀 요구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고 그거를 상대방이 들어주겠다 하면 이혼 안 하고 그냥 살면 되니까 약속을 지키면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조정을 한번 거치게 되거든요. 재판을 무조건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협의 이혼이 안 되기 때문에 재판을 생각하는데 재판에 가기 전에 이제 조정을 통해 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어주는 거고 그 얘기가 잘 되길 바라면서 판사도 양쪽 의견을 듣고 한쪽 편을 들지는 않아요. 이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좀 양보 좀 해서 좋겠다. 여기서 이렇게 들어준다고 하니까 본인도 좀 양보를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설득을 하거든. 그래서 제가 어머니 어차피 그 판사를 만나게 되면 판사가 이제 조정을 통해서 어머님이 요구하는 조건이 있을 겁니다. 아버님한테 뭐 상간녀하고 같이 안 살고 싶다, 안 보고 싶다라던가 아니면은 아버님이 뭐 어머님한테 재산에 대한 부분을 공동명의를 해준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생활비를 올려달라던가 이런 거를 판사 앞에서 약속을 받으시면 된다. 아버님이 안 지키실 것 같아서 좀 무서우세요 그랬더니 안 지킬 것 같대. 어머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안 지킬 것 같대. 그래서 아버님이 만약에 그 약속을 안 지키시면 어머님은 거기다가 조건을 거시면 돼요. 아버님이 이혼을 안 하는 대신에 아버님이 내가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는 걸로 해서 이혼을 안 하는 쪽으로 갔다면 이걸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어떤 벌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벌칙을 통해서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약속을 강제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정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머님, 아버님 얘기가 잘 되면 좋은 일입니다. 했더니 그래도 끝까지 아버님이 그거를 약속 따위도 그 판사 앞에서만 하지 안 지킬 것 같다고 계속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판사 앞에서 약속을 안 지키면 그때 가서 어머님이 이혼을 하시면서 그 약속 안 지킨 부분에 대해서 아버님한테 오히려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어머님한테 훨씬 더 이득입니다. 라면서 이제 설득을 했어. 그래서 이제 아 그런가 하고 넘어가고 있던 상태였단 말이야. 근데 아들이 이제 삼자대면을 통해 가지고 아버님하고 얘기를 해본다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어머님한테 해서
어머니, 그래, 좋아요. 아버님하고 세 분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할 때, 아버님이 어떤 약속을 지키실 거 아니, 어떤 약속을 얘기를 하실 거 아니냐. 어머님이 요구 조건. 그걸 아버님이 지킬 것 같냐 그랬더니, 어머님이 뭐라 그랬냐면, 아들 앞인데, 거짓말 치겠냐. 그 약속을 안 지키겠냐, 이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아니, 아들이 무슨 판사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냐고. 판사 앞에서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 아들 앞에서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한 게 그게 지켜지겠냐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냐. 뭐 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걔가 그렇게 대단한 애냐고. 그랬는데도 거기에 안 넘어가시더라고. 그러니까 본인은 아들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크신 건진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렇게 얘기하셨고 정말 좀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혼 안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계약을 취소를 하게 됩니다. 계약 취소를 한 것이라기보다는 계약 취소를 하는 과정에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변호사 비용이죠. 요거를 제가 그 660입니다. 빌려줍니다. 근데 이게 그 돌려받는 조건이 있었어요. 이제 판결 후에 이제 보상금, 그러니까 위로금이죠. 그러니까 위자료나 재산분할 일시불로 이제 다시 돌려주시면 된다. 이자 없습니다. 이게 그 판결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려요. 근데 저 기간 동안 저는 이자를 안 받겠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자 같은 거 생각도 안 했었어, 솔직히. 왜냐면은 어머님의 생활이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돈을 해드린 건데, 이거를 제가 이자를 받는다는 거는 돈놀이 하는 거잖아. 그게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난 이자 같은 거 생각도 아예 안 했어. 그냥 돈을 그냥 저렇게 빌려주면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변호사 비용을 대신 내줘요. 내줬는데, 이게 이제 이혼 재판, 그러니까 재판 이혼 자체가 파기가 됐잖아. 그러면 나는 돈을 어떻게 돌려받아야 돼? 어머님 재산도 없는데. 그래서 아니 이거 그 파기한 원인이 둘째 아니냐. 그러면 둘째가 책임져야죠. 그래서 이제 둘째한테 제가 전화를 하라고 시켜요, 어머니한테.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 상황을 얘기를 해서 걔가 어떻게 판단할진 모르겠지만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돈을 동생한테 요구를 하든 아니면 어머님이 어떻게 갚을 방안을 찾든 이거 강구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화를 안 하시다가 제가 계속 요구를 하니까 전화하시게 돼요. 근데 이제 둘째하고 통화를 하시는데 이게 진짜 웃긴 게 돈 얘기는 그 왜 불만 있죠. 아버님하고 있었던 사건, 본인이 어떤 불만을 갖고 있다. 내가 어떤 게 되게 그 좀 서러웠다. 이런 것만 계속 호소를 하시고 전화를 끊어서 3시간 동안 통화했는데. 그래서 어머님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차용증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차용증을 써서 이제 어머님하고 이제 거래 관계를 만들어 놨고 이제 증빙 서류도 이제 제가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차용증을 쓰고 이 이후에 어머님이 저거에 대해서 어떻게 갚을지 계획도 없으시고 뭐 계획이래봤자 한 달에 이제 30만 원 받는 그 생활비 있잖아. 그거를 조금씩 모아 갚으려고 그랬대. 아니 한 달에 30만 원씩 매일같이 그러니까 매달 모은다고 해도 660이면 22개월이야. 2년 동안 난 저걸 기다려야 되잖아. 말이 되냐고. 그래서 난 그거 안 된다. 나는 분명히 어머님이 재판하시는 조건으로 이거 돈을 빌려드린 건데 재판을 파기했으면 당연히 저하고의 약속도 파기된 거고
그리고 저하고 분명히 한 달을 넘게 얘기를 하면서 이혼에 대한 부분을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 그대로 내가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가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앞에서 30분 만에 뒤집어 버리신 분이 무슨 약속을 지키냐. 난 그거 못 믿겠다. 그래서 차용증을 그대로 쓰기로 합니다. 이제 차용증 쓰면서 저한테 했던 얘기가 되게 나보고 잔인하다고 막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잔인해질 수 있냐. 뭐 나보고 진짜 어떻게 일을 하나 시작하면 끝까지 가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 되게 나쁜 놈 취급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니 본인이 나를 나쁜 놈 만든 거지. 내가 나쁜 놈이 되려고 했던 건가? 본인이 나한테 안 좋은 짓을 했는데 왜 본인은 좋은 일만 겪으려고 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결국엔 이제 차용증 다 쓰고 이제 넘어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둘째가 이제 어머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아버님하고 얘기한 내용을 전달하는데 이게 내용이 뭐냐면 엄마 혹시 다른 남자하고 살림 차렸어?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이게 골 때린 거지. 아들이 엄마 편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잖아. 아버님이 지금 20년을 넘게 외도를 하고 그 상간녀랑 살고 있는데 거기다 혼외자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열받아서 지금 이혼 준비를 하고 있는 어머님한테 아버님하고 통화했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다른 남자하고 살림 차렸냐고 물어보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둘째가. 이거를 엄마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뭔 소리냐. 이상한 소문만 만든다. 이러면서 내가 가서 오해를 풀어야겠다. 이러면서 실제로 아버님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웃기지 않아? 아 이게 말이 돼? 이상한 소문 만든다면서 내가 가서 오해를 풀어야겠네 하고 이제 아버님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결론 이제 현재 상황이 어떻냐면은 일단 어머님은 저하고 통화조차 안 합니다. 견제할 생각도 없으세요. 현재 생각이 없는 거야. 나하고 전화 자체를 안 해. 카톡도 안 하고 문자도 안 하고 제가 전화도 안 받아요. 그리고 이게 또 웃긴 건데 첫째한테 네가 그 엄마한테 이혼하라고 동용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면서 첫째한테 네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떠넘깁니다. 근데 웃긴 거는 여기서 어머님은 이에 대해서 이제 뭐 자기 잘못이다. 자기 잘못이다라고 하면서 둘째한테 왜 첫째한테 그러냐. 내가 사고 친 건데 내가 책임져야지 왜 둘째한테 뭐라 하냐. 이런 얘기조차 안 해. 아예 안 해요. 그럼 결국엔 뭐야. 둘째는 계속 첫째가 이 사고를 친 걸로 계속 착각할 수밖에 없어. 지금 이 상황이야. 그 첫째도 지금 그 어머니랑 통화 안 해요. 연락도 안 하고. 골 때리지 않아? 그리고 나서 오늘입니다. 오늘 이제 돈을 본인이 갚겠다. 그러니 이제 차용증 그 완납 서류
작성해달라. 이렇게 저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오케이, 뭐 당신하고 나하고는 큰 뭐 그런 건 없으니까 뭐 네가 나한테 돈만 준다면 크게 문제 없다 해가지고 이제 입금 받았습니다. 660. 그리고 끝난 거예요. 오늘의 결론. 그래서 결국엔 과연 이 일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어떤 상황이냐에 대한 이 오늘의 결론. 제 3자라면 남이니까 좋은 일이라도 하지 말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올해 작년부터죠. 작년 10월 2023년 10월 달부터 올해 9월 달까지 겪었던 건 1년간이죠. 1년간 겪었던 레전드 사건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제가 예전에도 진짜 동네에 있는 동생들 뭐 친구들 뭐 이런 애들 다 힘들고 어려우면은 뭐 제가 되는 대로 되는 한 최대한 도와줬어요. 뭐 법률적으로 좀 자문이 필요하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법률 자문도 해주고, 그리고 아는 변호사 있으면은 변호사 상담비 안 받고 상담도 해주고, 그리고 뭐 변리사 뭐 아니면은 법무사 이런 데도 제가 아는 사람 통해 가지고 진짜 걔네들한테 부담이 안 될 정도로 내가 도움을 다 줬어. 그러니까 뭐 상담비가 필요하면 내가 돈을 내줬어. 어머님 요번 변호사 상담비도 내가 내줬어요. 그랬는데 이 상황인 거야. 그리고 아는 동생이 좀 일자리를 갑자기 잃어가지고 생활비가 없어서, 생활비 없을 때 저도 솔직히 돈을 좀 많이 못 모아놓은 상태인데도 걔한테 주는 돈이 아깝지 않았어. 왜냐면 나한테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좀 적은 돈으로 남아 있지만 걔한테는 그 돈 하나가 본인 삶을 바꿀 수도 있거든. 그래서 난 그런 애들한테도 이렇게 돈도 주고, 갚을 생각하지 마라. 만약에 갚을 생각이면은 네 생활이 정말 나아지고 이 정도 돈은 크게 문제 안 되겠다. 지금 당장에 누구한테 줘도 문제가 안 될 때, 그럴 때 내 생각이 나면 나한테 갚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난 그렇게 돈을 받았단 말이야. 근데 아직까지 못 받은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솔직히 그거 못 받았다고 걔네들한테 가서 막 차용증 쓰면서 너 돈 빌려갔잖아 막 이런 게 한 번도 없었어 진짜 지금까지. 왜냐면 그런 거 하나하나 도움을 줘가지고 애들이 굉장히 삶이 좋아졌거든. 나는 그거 보면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 왜냐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해줄 수 있는 도움 이런 거 주면서 걔네들이 삶이 좋아지면은 나는 나대로 크게 문제 없이 살 수 있고 걔네들은 삶이 좋아졌잖아.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 보면서 되게 좀 약간 나 나름대로의 좀 어느 정도의 이제 좀 자부심도 느끼고 좀 만족감도 느끼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야. 요번 어머님 건도 같아요. 같은 상황이야. 저희 저희 가족도 그렇게 순탄한 가족은 아니었거든요. 아버님이 외도도 하셨고 또 어머님이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셨고, 아버님이 또 저희 아버님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아빠라고 부를게요. 저희 아빠가 엄마가 벌어온 돈을 훔쳐갔어요. 훔쳐갔는데 뺏어갔어요. 돈을 벌어오면 뺏어가고 돈을 벌어오면 뺏어가고. 그래서 그거를 돈을 다 뺏기기 힘드니까, 뺏기면은 살기 힘들잖아. 생활비가 안 되니까. 그래서 엄마가 외할머니죠. 외할머니네 집에다가 돈을 일부러 넣어두고 일부는 아빠가 가져가라고 장롱 밑에다 일부러 그냥 놔뒀어요. 아빠는 그거 어디 있는지 아니까 그거 돈 들고 다 가져가고. 그 생활을 몇 년을 했었어.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들었을 때 이제 형이랑 저랑 엄마를 설득을 해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이사를 가게 돼서 그때부터 지금 삶이 굉장히 좋아진 거야. 근데 그거를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지금 이 친구 어머님의 상황이 너무 그때하고 이게 너무 이렇게 겹쳐지는 거야. 그래서
야, 이렇게 사시면 안 되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혼자 나오셔서 개인 생활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어머님한테 이득이 되겠다 해서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했던 건데, 뭐 결론은 이렇게 와버리니까, 아, 내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이렇게 살아왔지만, 아, 이게 사실상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아, 내가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나 스스로 뭔가 헛짓거리를 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그래서 아, 이제부터라도 제3자면은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해도 함부로 나서서 돕지 말자.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따로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런 일에 난 끼어들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튼 뭐 근 1년간 있었던 레전드 사건 오늘 좀 정리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시면은 끼어들지 마세요. 여러분들만 피봅니다.